작은 순간이 한 부부의 30년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숨소리 하나, 눈길이 스치는 몇 초, 혹은 말끝이 살짝 떨린 그 찰나가 마음속에 깊이 박혀 오랜 세월의 온기를 흔들어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60세의 한 아내는 남편이 거울 앞에 서서 왼쪽 가슴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가 아픈 걸까 걱정하며 다가가 묻자 그는 잠시 눈을 피한 뒤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또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 그 말은 오래된 가구 위에 얹힌 먼지처럼 조용하지만 무겁게 방안을 가라앉혔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마음의 균열, 그리고 노년의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많은 부부가 비슷한 순간을 지나옵니다. 같은 공간에 누워있지만 손끝이 닿지 않는 밤들, 따뜻한 목소리 대신 점점 늘어나는 침묵, 혹시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는 나날들, 서로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고, 마음은 여전히 가까운데 몸은 멀어지는 그 복잡한 감정들 말입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오해 하나가 둘 사이의 다리를 무너뜨리는데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의 무심한 표정, 어제의 짧은 한마디, 어쩌면 그런 작은 순간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수십 년 동안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작은 오해 하나가 부부를 그렇게 오래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박세훈입니다. 올해로 85세. 의학을 공부한 지는 60년이 넘었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상담실에서, 때로는 부부가 손을 잡고 찾아오는 조용한 진료실에서 저는 중노년층의 친밀 건강 문제를 3지혜가 넘건 넘게 지켜봐 왔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감정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부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하지만 알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중년 이후 몸이 보내는 신호의 진짜 의미, 왜 이 나이에도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 반응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왜 오해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둘째,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번의 반응이 어떻게 상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지, 감정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반응의 기술, 즉 말 한마디와 시선 하나가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하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심스레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상대에게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날의 한마디, 그 순간의 표정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보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제 예전의 나가 아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느 순간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되어 나타납니다. 중년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몸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호르몬의 변화가 50대 후반,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예전에는 조금 서운한 말을 들어도 금방 잊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고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도 그 영향입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갈등에도 오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면서 감정 역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팔을 스치는 가벼운 손길, 어깨에 올려진 손 하나에도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스킨십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안심시키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몸이 예민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심코 거칠게 대하거나 반대로 아예 아무 접촉도 하지 않다 보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같은 손길이라도 이 나이에는 그 의미가 2배, 3배 더 크게 느껴진다는 점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체력의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기운, 금방 피로해지는 몸,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옛날처럼 해낼 수 없을 거야. 그 순간부터 자신감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실패할까봐, 혹시 실망시키지 않을까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먼저 다가가는 대신 한 발 물러나 있게 됩니다. 이 방어 심리가 바로 부부 사이의 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70대 부부 한 쌍이 떠오릅니다. 남편은 74세, 아내는 71세였는데 두 분은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서로에게서 반 걸음씩 떨어져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집에서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으시나요?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히 가까이 앉았다가 저는 시작할 용기가 없고 아내는 서운해할까봐 차라리 애초에 안 다가가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저를 더 이상 여자로 안 보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실패가 두려워 몸을 멀리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나를 싫어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어느 쪽도 상대를 미워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만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 그 거리는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결국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체념으로 변해버립니다. 같은 집, 같은 침대, 같은 식탁을 나누면서도 마음은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상태. 이것이 제가 늘 보는 중년 이후 부부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세대가 겪어 온 가장 큰 어려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에 대한 지식의 공백입니다. 지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젊었던 시절에는 누구도 몸의 변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들을 많은 분들이 병이라고 오해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걸까? 내 몸이 망가진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문제는 이 오해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아내의 몸에서 생긴 변화를 보고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이상하다. 왜 그래? 나이도 있는데 같은 말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꽂힙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놀라서 툭 튀어나온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순간부터 몸의 변화는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수치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처럼 중년 이후의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거리감의 배경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층의 원인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감정이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진 마음을 서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커지고 거기에 더해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한 지식 부족이 불필요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몸이 변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그에 대한 대화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치유의 첫 단계는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거리감이 정말 사랑이 식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몸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서로를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끝났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지점을 알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아직 회복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몸이 실제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반응들이 사실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에서는 중년 이후의 몸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고 나면 지금까지 두려움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몸은 고장난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몸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수십 년 동안 보아온 몸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주름이 늘고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안쪽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반응하고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신호들이 아주 조용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몸이 멈춘 게 아니라 그 신호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의 몸, 특히 민감한 부위, 주변의 신경은 거의 사라지거나 둔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은 나이와 크게 상관없이 상당 부분 살아있고 자극과 감정에 따라 충분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도 특정 상황에서 촉촉함을 느끼거나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열감, 근육이 살짝 조여 오는 듯한 느낌, 아주 소량의 분비가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런 반응을 경험하는 당사자도 그 옆에 있는 남편도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나이에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혹시 병이 생긴 건가요? 라는 불안이 올라오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라고 묻거나 때로는 무심코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라고 느끼고 남편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라고 또 걱정하게 됩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신호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불안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반응이 더 또렷하게 느껴질까요? 우선 호르몬의 주기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던 호르몬이 들쭉날쭉해지면서 몸의 반응이 더 민감해지기도 하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긴장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뛴다든지 손바닥에 땀이 난다든지 하는 것처럼 친밀한 순간에도 긴장과 설렘이 함께 찾아오면 여러 신체 반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병이 아니라 몸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반응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과 몸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에 대한 애정,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신뢰, 그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깊어질수록 몸 역시 그 감정에 응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적인 연결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이 더 섬세하고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제 나도 늙었는데 이런 걸 느끼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생명력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60몇살인데요. 남편이랑 조금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아래쪽이 따뜻해지고 뭔가가 나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냄새는 없는데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반응이 오는 게 병이죠. 이분은 그 일을 겪은 이후로 남편이 손만 잡아줘도 긴장이 되고 혹시 또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봐 겁이 나서 일부러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 남편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냥 안고만 자자고 해도 몸이 먼저 굳어버려요. 저는 이분께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아직 살아있고 남편과의 관계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고 통증이 없고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라 아, 나도 아직 느끼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남편분께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내가 좀 긴장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고요. 얼마 후 이 부부가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두 분의 표정은 처음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집에 가서 아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지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아, 이게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구나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분도 조심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괜찮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주니까 그때부터는 예전처럼 무서운 느낌이 좀 줄었어요. 아직 완전히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남편이 손잡을 때 너무 겁나지는 않아요. 이 부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병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수치심과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관계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 이건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순간 같은 반응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두려움 대신 안도와 감사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응의 모양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촉촉함, 따뜻함, 미세한 수축이나 분비 같은 것들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느끼고 있고 여전히 관계 속에 있고 싶다는 몸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읽을 줄 모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곧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와 나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은 서로를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을 문제로 착각하면 모든 것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계속해서 나는 아직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데 우리는 그 말을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그 신호들을 통해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들 중에서 어떤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기준을 차분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알고 나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알고 보면 괜찮고 모르면 불안해집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건강하구나 라는 안도감을 주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됩니다. 차이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범위인지, 어떤 경우에는 병원을 한번 찾아가는 게 좋은지를 차분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준을 알고 나면 괜히 겁먹을 일도 줄어들고 정말 점검해야 할 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신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어느 순간 약간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미지근한 액체가 잠깐 나오는 것 같아요. 냄새는 거의 없고 금방 사라지긴 하는데 이게 이상한 건가요? 이런 경우라면 대체로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 있는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냄새가 거의 없고 불쾌하거나 따갑지 않고 한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단발성 변화라면 몸이 감정과 자극 그리고 약간의 긴장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순간이거나 마음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면 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와 손을 잡고 앉아 있다가 혹은 가볍게 포옹만 나누었는데도 몸이 조금씩 반응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 이 나이에 왜 이러지라고 놀라시면 그 놀람이 오히려 긴장을 더 키워서 반응을 과장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 몸은 감정, 접촉, 기억, 편안함과 같은 요소들이 겹쳐질 때 생각보다 섬세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냄새와 통증이 없고 금방 지나가는 정도라면 아직 내 몸이 살아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이건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비가 있을 때 코를 찌르는 듯한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따가움, 화끈거림, 지속적인 가려움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친밀한 순간이 아니어도 항상 축축하거나 반대로 너무 건조해서 매번 통증을 느끼고 이후에 피가 조금씩 비친다면 이런 경우는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건조함과 출혈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점검을 통해 더 편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원을 찾는다는 게 곧
큰 병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이런 걸로 병원 가면 창피하지 않을까요? 괜히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하고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해 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미리 예약을 잡고 함께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은 저에게는 언제나 가장 존중받아야 할 장면입니다.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도 이때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는 당사자는 이미 충분히 불안하고 혼자 부끄러움을 감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불안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오히려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작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설마 괜찮을 거야 하고 얼버무리기보다는 그래, 그런 느낌이 들었구나 하고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네는 한두 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 이 말에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같이 확인해 보자. 혼자 걱정하게 두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병원을 가는 일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겪는 과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황하지 않아도 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같이 방법을 찾으면 돼 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 편이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이런 대화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주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표현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털어놓을 때 눈을 피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여주는 눈빛 자체가 이미 큰 위로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몸의 신호를 숨기고 외면하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몸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을 때 마음의 거리도 함께 줄어듭니다. 결국 몸이 보내는 모든 변화가 곧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몸은 우리에게 나 지금 이렇다고 솔직하게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그 언어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몸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직 배우지 못한 몸의 언어를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언어를 함께 배워가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불필요한 두려움은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용기 있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는 이 신호들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한 번의 표정과 한마디, 말이 어떻게 친밀함을 얼어붙게 만드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몸의 반응보다 남편의 반응을 더 기억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나중에 떠올려 보면 몸에서 어떤 감각이 있었는지는 흐릿해지는데 그 순간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눈빛이었는지, 어떤 말투였는지는 마음속에 오래 아주 선명하게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뒤에 겪는 민감한 순간일수록 여성의 기억은 몸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에 더 깊이 꽂히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
평생 남편과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순간 몸에서 예상치 못한 분비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놀라고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는데, 더 큰 충격은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얼굴을 찌푸리며 이 나이에 이런 게 나오는 건 도대체 뭐야? 이상하다라고 중얼거린 겁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여성은 자신의 몸을 자꾸 더러운 몸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샤워를 할 때마다 속으로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예전과는 다르고 이 사람에게 짐이 되는 존재구나. 사실 남편은 단지 당황해서 툭 내뱉은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너는 이제 매력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더럽고 늙고 매력 없다는 평가입니다. 이 두려움이 시작되면 감정은 아주 복잡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당황입니다. 도대체 내 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혼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치심이 뒤따릅니다. 이런 걸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걸까? 이 나이에 이런 반응이 오는 게 잘못된 걸까? 그리고 끝으로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 밀려옵니다. 괜히 저녁에 분위기를 만들자고 먼저 말을 꺼냈나 봐. 내가 괜한 짓을 했어. 이렇게 마음속에서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몸의 거리입니다.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접촉을 피하고 손길을 피하고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남편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나를 밀어내는 느낌이 든다. 내가 다가가면 몸을 살짝 피하는 것 같아서 나도 더 이상 시도할 용기가 안 난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남편을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 크게 부끄러웠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또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설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마음은 여전히 함께 있고 싶은데 몸은 그 마음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상처는 단지 그 밤만 망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날 이후로 잠이 잘 안 온다. 침대에 누우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서 뒤척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밤마다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고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깊어지면 결국 잠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잠이 줄어들면 다음 날의 기운도 표정도 말투도 바뀝니다. 그러면 남편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요즘 저렇게 예민해졌을까? 몸의 반응에 대한 상처가 계속 쌓이면 우울감도 따라옵니다. 스스로를 자꾸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끼다 보면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일들에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옷을 고르는 일에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를 예쁘게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세상이 조금씩 색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자신감이 줄어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허리가 안 좋아서 다음에 하자 같은 말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물론 정말 피곤할 때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처럼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더 심하게 실망하는 표정을 보이면 어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의 손을 잡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 정도 거리도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운함과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국이라는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적인 감정이나 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느끼고 굳이 이런 걸 말로 해야 하나 하고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일수록 마음속에서 더 오래 남아 천천히, 그러나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이 겪는 상처는 종종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떠들썩한 싸움이나 큰 다툼이 없어도 무심코 던진 한마디, 잠시 굳어버린 표정 하나, 당황해서 피한 눈길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에 박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상처는 말이 아니라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의 반응이 따뜻했다면 같은 몸의 변화도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안도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반응이 차갑고 날카로웠다면 아무 문제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도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의 마음 안에서는 어떤 두려움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의 상처와 남편의 침묵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같은 장면을 남편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그가 왜 말없이 등을 돌리게 되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성의 침묵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말하지 않을 뿐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아내가 실망하지 않을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농담도 건네지만 침대불이 꺼진 뒤 가장 먼저 조용해지는 사람은 남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귀로 들리지 않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인가? 중년이 지나면서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의 상실감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고 몸의 힘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조금씩 흐려지면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친밀한 관계와 관련된 자존감입니다. 한 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생기면 그 기억이 머릿속에 깊이 남습니다. 지난번에도 잘 안 됐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앞서면서 몸은 더 굳어지고 긴장은 더 심해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교와 기억, 압박이 더해집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자꾸 비교합니다. 예전엔 이런 고민을 할 줄 몰랐는데, 그땐 그냥 자연스럽게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지금의 자신이 더 자꾸 초라해 보입니다. TV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과장된 이야기들, 주변에서 들리는 허풍 섞인 말들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나만 이럴까? 혹시 나는 이미 끝난 건 아닐까? 이때 남자는 이런 불안을 거의 말로 꺼내지 못합니다.
남자 자존심이라는 이름 아래 속으로만 삼키고 더 굳게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문제입니다. 남자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덜 민망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 침묵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와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거구나. 내가 더 이상 끌리지 않나 보다. 남편은 실패가 두려워 말을 줄이고 시도를 줄이지만 그럴수록 아내가 받는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남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인데 아내는 그 모습에서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같은 장면을 두 사람이 너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내의 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타나는 밤, 혹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밤. 그 짧은 순간에 남편의 얼굴에 떠오르는 놀란 표정 하나가, 차갑게 들리는 말투 한 줄이, 혹은 말없이 등을 돌리는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왜 이래? 이상하네. 에이, 그냥 자자. 이런 말들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아주 냉정하게 들립니다. 아니, 사실 말조차 하지 않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돌아눕는 것만으로도 아내에게는 충분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반응들도 대부분은 당혹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니 어색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더 상처 줄까봐 조심하는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을 줄이고 시선을 피하고 행동을 멈추어 버립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 내 몸을 더럽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 누웠어.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한 장면이 아니라 이후 오랫동안 이어지는 감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달라졌다는 말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놀란 표정, 차가운 말투, 회피하는 행동. 이 세 가지는 중년 이후의 부부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젊었을 때라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그냥 실수였겠지 하고 넘길 수 있었던 일도 지금은 이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끝난 것 같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미 마음이 예민해져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잘못된 반응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친밀함의 토대를 한꺼번에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그때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달라졌어 하는 걸 느끼면서도 어떻게 다시 말을 꺼내야 할지 모릅니다. 사과를 하자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하고 모르는 척 하자니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선택하는 건 침묵입니다. 대화의 문을 열면 혹시 더 크게 다칠까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게 자리 잡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내 자체가 아니라 아내 앞에서 무너지는 나 자신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든든한 남편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쉽지 않다고 느낄 때 남자는 스스로 가장 먼저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너무 커질까봐 아예 시험대에 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는 마음으로 한 발 물러서지만 그 한 발이
결과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친밀함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오가는 감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괜찮아, 우리에겐 내일도 있고 다음 주도 있어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 눈을 피한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관계인가? 이 차이가 앞으로의 수년, 수십 년을 가릅니다. 결국 중년의 친밀함은 몸이 아니라 감정이 지켜줍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며 변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실패와 당황의 순간을 어떻게 함께 건너가는지에 따라 관계의 깊이는 더 단단해질 수도 쉽게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민감한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서로의 상처를 줄이고 오히려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반응의 기술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왜 멀어지는가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술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반응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오래 가느냐, 어떤 자세가 더 좋으냐보다 훨씬 먼저 필요한 것은 뜻밖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목소리로 어떤 태도로 상대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중년 이후의 친밀한 시간은 작은 실수 하나, 예상치 못한 몸의 반응 하나로 금세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순간에 건네지는 반응에 따라 한쪽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오히려 더 깊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지켜본 수많은 부부들 속에서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처럼 대단한 체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당황하는 순간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꺼낼 줄 알았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목소리, 하나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한 박자 먼저 다가가는 가벼운 손길입니다. 먼저 목소리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왜 그래라고 날카롭게 물으면 상대는 곧바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톤을 조금 낮추고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괜찮아, 놀랐지 라고 말해주면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담요처럼 마음을 덮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정확한 표현보다 목소리의 온도입니다. 꾸짖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가가 많이 놀랐지 라고 달래주는 그 목소리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눈빛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색함을 숨기고 싶어서 혹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시선을 돌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순간에야말로 조용히 눈을 맞춰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눈을 마주치고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부드럽게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눈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눈빛,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손길입니다. 말보다 먼저, 설명보다 먼저 건네지는 가벼운 손터치, 어깨에 올려지는 손, 손등을 살짝 감싸는 손, 허리를 천천히 안아주는 손은 머리보다 먼저 심장을 안정시켜줍니다. 말해봐, 왜 그래라고 다그치기 전에 그냥 조용히 손만 잡아주는 시간이 잠깐이라도 있으면 상대의 숨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여유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눈빛, 가벼운 손길이 모이면 그 순간은 더 이상 사고가 아니라 함께 넘긴 작은 에피소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장을 5가지만 골라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황을 분석하거나 따지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안전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괜찮아.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이 말은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느낌 대신 내 몸은 이상하지 않다는 안심을 줍니다. 당황과 수치심이 동시에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하는 매듭은 나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의심입니다. 이 한 문장은 그 의심을 조용히 걷어냅니다. 나 여기 있어. 이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 도망가지 않을게.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이 상황을 같이 견딜게. 설명보다 강한 메시지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혼자 창피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 순간을 통과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당신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 내 몸은 끝났다고 느낍니다. 그때 이런 말을 들으면 같은 반응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수치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몸이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바라봐주는 태도는 상대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이 말은 상대의 용기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사실 몸의 반응을 드러내 보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맡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거야 라고 무시해버리는 대신 그만큼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면 부끄러움은 서서히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 함께 더 편안한 방법을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이 말은 미래를 열어줍니다. 다시는 이런 상황 만들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둘 다 덜 불편할까? 같이 알아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의 과제로 바꾸는 순간 긴장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런 말들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제가 10초 황금 규칙이라고 부르는 작은 연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던 방법입니다. 첫째, 바로 반응하지 말고 숨부터 한번 고르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인간의 첫 반응은 대개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입니다. 그 반응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 단 3초만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 3초가 말실수를 막아줍니다. 둘째, 억지로라도 미소를 한번 지어보기. 크게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입꼬리를 조금만 올려도 내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상대의 눈에는 그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당황했지만 너를 비난하는 건 아니야 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 대신 공감을 먼저 건네기. 왜 그랬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질문은 상대를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대신 놀랐지. 지금 많이 부끄럽지. 같은 말로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면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립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숨을 고르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어루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지켜주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이 3가지 반응만 잘 지켜도 그날의 기억은 상처가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밤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침착함이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불완전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순간을 어떻게 함께 통과하느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반응을 바탕으로 실제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화만 잘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몸의 반응, 상처, 두려움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듣고 있었는가로 귀결됩니다. 많은 부부가 몸 때문에 멀어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지 못했던 대화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처를 덜 만드는 말하기, 그리고 서로를 다시 가까워지게 만드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꼭 피했으면 하는 말하기 방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난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와 같은 말은 설령 사실이 일부 담겨 있다 하더라도 상대를 바로 방어태세로 몰아넣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이 많을수록 이 말이 더 쉽게 튀어나오는데 그럴수록 대화는 풀리지 않고 더 엉켜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이해와 회복이기 때문에 비난의 문장은 가능한 한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붙잡아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과거를 끊임없이 끌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 당신은 항상 그래 라는 말은 그 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한꺼번에 들춰내는 칼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충분히 아팠고 그때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근거로 상대를 몰아붙이면 이 사람은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포기하고 있었구나 하는 절망감만 남습니다. 대화는 가능한 한 그날, 그 상황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 묘사 중심의 표현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됐어? 몸이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 같은 말은 아무리 농담처럼 말해도 깊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든 뒤에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몸의 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의 모양, 기능, 반응을 평가하는 대신 그때 느꼈던 마음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몸을 이야기하더라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걱정돼처럼 감정이 앞에 오도록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늘 감정으로 시작해서 몸을 거쳐 해결로 가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밤 이후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날 당신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라고 말하기보다 그날 이후로 내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 라고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면 상대는 공격받는 느낌보다 이 사람이 불안했구나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 내 몸에서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나도 낯설어서 당황했어 라고 몸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둘 다 덜 불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제안을 붙이면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공동 작업이 됩니다. 이런 대화는 조용한 환경에서 할수록 좋습니다. 누가 들을까 신경 쓰이는 자리, TV 소리가 크게 켜져 있는 거실, 스마트폰 알림이 계속 울리는 공간에서는 마음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TV를 끄고 전화기를 뒤로 밀어두고 오늘은 우리 둘 얘기만 하자 라고 미리 약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10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그 시간만큼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중간에 다른 일로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감정 언어를 통해
20년 넘게 닫혀있던 관계를 회복한 부부도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부부였는데 두 분은 거의 20년 동안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서로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이 사람 옆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아직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먼저 다가온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제가 싫어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남편분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실패한 이후로 다시 시도할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괜히 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두 분께 제안한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감정 언어로 대화를 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분은 오랫동안 쓰지 않던 식탁을 꺼내 앉아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나는 그날 이후로 외로웠어 라고 말했고 남편은 나는 그날 이후로 겁이 났어 라고 답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꺼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당신 옆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해 라는 말이 오갔고 앞으로는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천천히 다시 가까워져 보자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잠들기 전에 10분만이라도 오늘은 어땠는지, 요즘 내 마음은 어떤지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아내는 이 사람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했고 남편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지금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몸의 기능을 크게 바꾸는 치료를 한 것이 아닌데도 둘 사이의 스킨십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먼저 연결되자 몸은 그 흐름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기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솔직한 감정 언어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뿐입니다. 미안해. 대신 나 사실 무서웠어. 왜 그랬어? 대신 그날 이후로 내가 조금 서운했어. 이제 그만하자. 대신 나는 아직도 당신이 좋다. 라고 말해보는 연습. 처음에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겠지만 한 번, 두 번 해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내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떨리는 마음을 안고도 한번 더 솔직해 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관계를 지킵니다. 중년 이후에 친밀함을 되살리는 길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오늘 저녁 단 10분이라도 서로의 감정을 들어줄 준비를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과 말의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다시 친밀해지기 위해 몸의 속도와 리듬을 어떻게 맞추어 가야 할지 나이든 부부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몸은 훨씬 더 부드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기술은 20%, 마음은 80%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오래 가느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냐를 물으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결론은 늘 같습니다. 동작이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느냐입니다. 특히 노년의 친밀함은 젊은 시절처럼 속도와 자극으로 승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친밀해지고 싶은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4가지 황금 원칙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따뜻함, 부드러움, 느림입니다. 몸이 이완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춥지 않을 것, 마음이 쫓기지 않을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자극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을 것.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더 쉽게 긴장하고 관절이나 허리, 어깨에 불편함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서두르거나 급하게 움직이면 몸은 곧바로 경계 태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온도는 약간 따뜻하게, 조명은 조금 부드럽게, 시간은 여유 있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깊은 접촉으로 들어가기보다 먼저 손이나 어깨, 등처럼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부터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빠름보다 느림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오히려 감각은 더 섬세해지고 상대의 숨소리와 천이 더 잘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3단계 터치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 접촉, 두 번째는 가까운 접촉, 세 번째는 깊은 접촉입니다. 외부 접촉이란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것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스킨십입니다. 이 단계에서 생기는 감정은 안전감입니다. 이 사람 옆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가까운 접촉에서는 조금 더 몸을 맞대고 서로의 심장 소리나 호흡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은 연결감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깊은 접촉은 앞에 2단계를 충분히 거친 뒤 서로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에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단계에서도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몸이 긴장하는지 숨이 가빠지는지를 섬세하게 느끼려는 태도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둘 사이의 합의와 신호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정 우선, 몸은 그 다음입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오히려 뒤늦게 따라가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이 먼저 준비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의 호흡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숨이 짧고 빠르게 오가는지 아니면 길고 부드럽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면 긴장 상태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숨이 너무 빨라졌다면 잠시 멈추어 상대의 손을 잡고 함께 몇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 몇 번의 호흡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가 굳어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몸이 뒤로 살짝 물러나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조금만 천천히 가자는 몸의 말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강하게 다가가는 대신 속도를 줄이고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하자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춰야 할 순간을 알아보는 것도 용기입니다. 피곤함이 너무 크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한쪽이 마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는 그날은 그냥 서로를 안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다음 시간이 더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피해야 할 5가지 실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서두르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까워지는 순간일수록 마음이 앞서가서 빨리 무언가 결과를 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름은 거의 항상 긴장을 부릅니다. 둘째, 기술을 과시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디서 들은 정보, 젊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하다 보면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놓치게 됩니다. 친밀함은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드는 공간입니다. 셋째,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상황만 진행되면 한쪽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쌓이면 몸도 자연스럽게 긴장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지금 괜찮아? 너무 피곤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넷째, 낯선 반응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예상치 못한 몸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그것을 웃어넘기거나 이상하다라고 말해버리면 그 순간 이후로는 같은 상황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놀랐지, 괜찮아,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비교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 이랬잖아 라는 말은 지금의 소중한 순간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30대, 40대의 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시간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관계는 그때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한 번에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는 것, 내일은 손을 잡고 숨을 같이 고르는 것, 어느 날은 예전보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고맙다고 말해보는 것, 이렇게 작은 시도로도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려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게 노년의 친밀함입니다. 결국 노년의 친밀함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예술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충분한 나이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 나이의 친밀함은 기록을 세우는 경주가 아니라 끝나갈 때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산책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도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도록 따뜻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중년은 친밀함의 끝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며 몸도 변하고 마음도 흔들리지만 그 변화가 관계의 문을 닫는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사랑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친밀함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디뎌도 관계는 충분히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방법과 원칙들은 결국 두 사람이 서로의 속도를 맞추고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몸의 반응이 어색할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키는 것, 말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따뜻함을 건네는 것, 감정 언어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며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과정은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관계를 다시 이어보려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10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TV 소리를 줄이고 불을 조금 낮추고 서로의 손을 살며시 잡은 뒤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요즘 당신의 몸은 어떠세요? 이 질문은 단순한 건강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신경 쓰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함께 알고 싶어요. 라는 진심을 담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한마디가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바꾼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단 한 번도 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본 적 없던 두 분이 어느 날 이 질문을 계기로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가 하나씩 풀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매주 같은 질문을 주고받으며 예전보다 훨씬 깊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원하신다면 너무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솔직한 목소리로 한 문장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크고 화려한 사건보다 이렇게 작은 행동의 반복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중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에 맞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질적이고 세심한 이야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